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그 L5 20V1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저희가 제작 목적과 그 강사 소개, 그 다음에 일학습병행제 개요. 개요에서는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개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외부평가 준비 부분은 학습 모듈 방법과 공개 문제의 그 자료 소개, 이 자료 소개는 여러분들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 공개 문제 사이트 소개도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개요 부분은 평가 그 종목, 그 다음에 그 능력 단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능력 단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안내, 그 다음에 평가 안내,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고려 사항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평가에 대한 그 주의사항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필평가 문제하고 면접평가 문제 유형, 여섯 번째로 지필평가의 모의시험 문제, 일곱 번째로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작의 목적이 있는데요. 제작의 목적은 외부평가 대비, 우리가 지필하고 면접이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응시 지원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만들었고요. 지필평가 및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부분은 본 모의시험 강의는 생산관리의 그 L5 20V1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평가 대비 예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개요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개요인데 이 일학습병행제 중에서 생산관리 종목 정의잖아요. 우리가 생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산관리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생산관리는 생산 및 제조 현장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품질, 원가, 납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쪽 부분 자원 투입이거든. 자원이라는 게 이제 그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 사람하고 물적 기계 머시너리를 투입을 해서 이 프로세스,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걸쳐서 산출, 제품으로 나오는 아웃풋이죠. 아웃풋을 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생산관리 종목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것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사람하고 기계, 머시너리, 물적 자원과 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 프로세스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 생산관리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이게 투입분의 산출이 돼가지고 원래 분모가 여기고 분자가 여기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산관리 종목 정의는 투입분의 산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학습병행 과정의 특징인데, 이 일학습병행제는 일반 기사 자격증하고 좀 다른 것은 그 일학습병행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 중심 인재를 육성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그 기사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른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장에 이제 체계적으로 현장 훈련, 그 OJT라고 하죠. 온잡 트레이닝, OJT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OJT 부분 현장 훈련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이론을 가지고 OJT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보완해 가지고 현장 중심형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락습 병행제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자격도 주고 그다음에 학력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L5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이게 기사죠, 기사 자격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력도 좀 높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 능력,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NCS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전문가의 실무적인 지식이죠. 실무적인 지식을 전수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학습병행제 개요에서 이제 생산관리 그에 좀 합격,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합격 기준이 있어요. 합격 기준이 있는데 이 합격 기준이 이제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필수 능력 단위. 필수 능력 단위가 70% 이상, 70%예요. 프로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수 능력 단위의 개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개가 나올 경우에는 9개 이상이면 패스해서 합격을 하는데 이 개수가 9개 나올 수도 있고 뭐 10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개수에 대해서 70%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능력 단위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넘으면 이제 자격증이 이제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그 합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유형은 그 능력 단위별로 지필이라는 게 이제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지필시험에서 탈락이 되면은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면접시험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필시험을 우선 잘 보고 2차적으로 이제 이 면접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평가할 때는 그 시험장이 이제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공단에 시험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이 조금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전에 여러 번 봤던 거하고 좀 달리 이렇게 그 출제될 수도 있고, 장소도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부 평가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평가는 홈페이지에 NCS jiu.kr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jiu.kr에 들어가시면은 우선 이게 대분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대분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2번의 그 경영회계 세무 부분,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야별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이 네 번째 생산 품질 관리 쪽, 그리고 소분류에서는 이제 생산 관리, 그다음에 세분류가 이제 이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구매 조달, 그다음에 자재 관리, 공정 관리, SCM,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쭉 나온 거를 살펴봤죠, 우리가? 이 살펴보면은, 요 정의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잘 아셔야,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구매 조달은 조직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구매 협력사, 구매하는 회사죠. 구매하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관리,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품질 관리. 구매가 이제 물건을 사면은 이 제품이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인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가 관리, 가격도 다운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납기, 딜리버리를 언제까지 납품을 했는데 잘 납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구매 조달 부분의 이제 그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자재 관리를 살펴보면은 이 자재 관리는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라는 게 원료, 재료, 부품, 기타 등등 뭐 기계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이제 물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효율이라는 거는 비용을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경영할 때 매우 비싼 기계를 사면은 효율이 낮다고 하고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면 효율이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즉 효율하고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효과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싸더라도 사는 게 효과고 효율은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이라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관리하고 적기 정량을 공급하는 일. 이것이 자재 관리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재 관리의 핵심은 효율적으로 돈을 전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리인데 이 공정관리는 공정 프로세스가 있죠. 우리가 공정 프로세스가 이제 가공하고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공정 관리는 생산 제조 현장에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품질 원가 납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원으로부터 투입해 가지고 산출까지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정 관리는 회사 전체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투입하고 산출이라는 것은 이게 공장에서 생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정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생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정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SCM이라는 거죠. SCM이라는 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제품하고 관련된 이해관계 회사 또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 회사만 잘해서 품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더불어서 잘 해야만이 이 생산 관리가 잘 된다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에 기민하게 서로 이제 기민하게 하청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사들 그렇죠? 관련된 회사들을 동적 취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적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고객 만족을 하는 그런 경영혁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중에서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발전법에서 30% 이상을 개선하는 것을 갖다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요 밑에 이 작은 밑에 단계 20%라든가 10% 이렇게 하면은 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경영 활동을 하는 일이 이제 SCM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SCM은 우리 회사만 관련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품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우리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잉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수입을 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S 능력 단위가 이제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준이 7수준, 뭐 5수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5수준에 해당되고 3수준
우리는 5수준에 해당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능력 단위에서 이제 해당되는 이 능력 단위를 잘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순위만 이렇게 체킹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 5순위 이전에 3수준이라든가 4수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상당히 레벨 5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3, 4수준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같이 동시에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개 문제 자료 소개 부분인데 CQNet OR.KR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공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외부평가 원서 접수에서부터 이제 합격 발표, 자격증 발급 이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여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이쪽 풀다운 메뉴 중에서 요 홍보 자료실을 보시면은 이제 이 홍보 자료실에 이제 이렇게 풀다운으로 이렇게 밑에 나오죠. 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별로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별을 찾으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그죠? 경영회계 사무 이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66번째에 경영회계 사무 이 공개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공개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아까하고 사이트가 좀 다르는데 여기에 PDMS, NCS, GO.KR에 들어가시면 공개 문항이 이제 문항이 나와요. 공개 문항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외부 공개 문항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이제 우리가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직종이 이제 생산관리고, 직무 분야가 대분류, 중분류, 이게 직종하고 종목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관리 20버전의 L5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이 생산관리의 정의는 제조 유통 현장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고객의 수요를 인식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공급까지 제공하는 거죠. 고객한테 제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자재, 방법 이런 것을 효율적이라는 거 아시죠? 비용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효율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식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훈련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도제식 교육 훈련과 사업장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제조와 유통 현장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를 인식하여 공급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생산 계획 및 일정 관리, 이게 생산 계획이죠. 두 번째 일정 계획, 세 번째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매 조달 및 자재 관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 구매 원가 절감 실행, 여덟 번째가 이제 그 설비 일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L5는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의 그 종목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능력 단위 소개인데 이 필수 능력 단위가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능력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잘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구매 협상력 육성 이건 면접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항목을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원가 관리 이거는 필기 시험이죠. 그다음에 구매 계약 필기, 그다음에 자재 조달 계획 수립 필기, 재고 관리 필기, 그다음에 사내 물류 관리는 이건 이제 필기하고 면접 같이 봅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메모했다가 집중적으로 이런 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관리 부분에서는 공정의 편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필, 그다음에 작업계획 수립 지필, 그다음에 설비 보전 관리 이거는 이제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면접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공정 지표 관리 이것도 지필, 공급망 수요 계획도 지필. 그다음에 공급망 생산 운영 이것도 두 가지 지필하고 면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지필하고 면접하고 같이 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합격률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관리 능력 단위를 좀 중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능력 단위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레벨 이제 4도 좀 상당히 있으니까 사실은 이 능력 단위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평가 시 고려돼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읽으시는 것보다는 이 평가할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수 능력 단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능력 단위가 시험의 그 정의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12개의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능력 단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협상력을 육성하는데 원자재를 구매를 할 때 그 맞춤형 육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 원가 관리 부분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 계약은 우리가 협상 실시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재 조달 계획 수립은 조달 단위의 그 수단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를 설정해서 품목별로 다 조달량과 일정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부분은 최적의 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보유량을 계획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내 물류 관리 부분은 적절한 그 수량, 그 다음에 최적의 품질의 자재를 공급하고 희소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최적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식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효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적의 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편성이라고 해서 그 편성률을 산정하고 작업장 구성, 그 다음에 작업자 배치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작업 계획 수립은 작업 투입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작업 부하 조정, 그 다음에 작업 진도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비 보전 부분은
설비 보전 관리 부분은 설비라는 거는 이제 기계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설비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설비 보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제 설비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설비 계획 보존 실시, 그다음에 설비 예지 보존 실시, 설비 신뢰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정 지표 관리는 공정 프로세스, 공정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공정의 성과 지표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성에 이제 얼마만큼 뭐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오차 같은 것도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공정 지표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 수요 계획 부분은 이제 최적화된 공급망에 대해서 수요 계획과 이제 관리, 그다음에 재고 계획, 유통 수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망 생산 운영인데 이거는 이제 공장 내에서 작업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공급망이 이제 SCM이라고 하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앞부분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단위 평가 부분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구매 원가 관리,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사내 물류 관리, 작업 계획 수립, 공급망 수요 계획, 구매 계약, 그다음에 재고 관리, 공정 편성, 공급망 생산 운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100분 동안 봅니다. 100분 동안 봐가지고 사실은 이제 총 합쳐가지고 60점이 맞으면 이제 합격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인데 지필이 합격되면 이제 면접으로 그 당일 그 하루에 이제 지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면접 심사를 합니다. 면접 심사를 할 때 면접 심사는 이제 4가지 그 능력 단위를 가지고 보는데 특히 이제 그 면접 볼 때 면접 심사위원들이 많이 이제 합격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도적인 그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그 유도적인 말씀이나 또는 문제 안에 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들으시면은 면접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매 협상력 육성, 설비 운영 관리, 사내 물류 관리, 공급망 생산 운영 관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면접을 대비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15분 정도를 면접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15분도 될 수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으로는 15분 정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시 고려사항인데, 이 평가시 고려사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항상 학습 모듈, 이 학습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재라고 하죠.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교재 안에 훈련 기준 평가 시 고려될 사항,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능력 단위에 이제 이렇게 평가 시 고려돼야 될 사항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시험 보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필 문제 유형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진위형, 이제 OX형이죠. 그 다음에 선단형, 보기에서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연결형,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 단답형, 그다음에 이제 완성형, 계산형 이렇게 6가지로 주어지는데 6가지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필 문제에서 이제 6가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5가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집중적으로 계산 문제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은 그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나오는데 약간씩 상이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필 문제 유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OX 부분이니까 OX 이렇게 체킹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그 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서 답을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여기 답을 이제 학습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시형이죠. 제시를 해가지고 고르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제시형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형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결형. 그 다음에 순수 단답형. 이 순수 단답형은 말 그대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순수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형은 가로넣기에서 가로를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전부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완성형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가로넣기죠. 가로넣기.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형. 이 계산형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가동률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 계산식까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형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답은 5.56%.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계산형이 조금 이제 다이아그램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2단계로 해서 이제 유도하는 이런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알아야 되겠죠. 열공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이거를 해서 나누면은 이제 100%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그 면접평가 개요, 면접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동안 4꼭지를 가지고 능력 단위 4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면접 유형은 예시인데요. 이게 협력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 방법 중 하나인 DMIAIC. 이 DMIAI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주 기초적으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이건 이제 그 6시그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분포에서 x바 떨어진 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시그마 이거 세 등분으로 나눠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알아보는 게 이제 6시그마죠. 그래서 6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6시그마를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의, 이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파인을 먼저 정의를 해서 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절, 측정이죠. 측정인데 현재 상황을 측정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상 문제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측정은 이제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는 게 측정이고,
이 분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가지고 통계라고 하죠. 통계라는 것은 통째로 계산한다 갖고 통계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통째로 계산한다. 통계잖아요. 그래서 이거 애널리시스가 있고 임프로브 개선. 이 개선 부분은 이제 문제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발굴이 됐으면은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 통제를 이제 통제라는 거는 잘못된 거는 버리고 잘된 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제 통제 컨트롤 부분인데, 이 문제를 컨트롤을 통해서 버리고 그래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MAIC 요 5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요게 DMAI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접 유형으로는 이게 설비 보전, 설비를 이제 잘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 오일도 주고 이제 공기압도 이렇게 맞추는 이런 게 이제 보존이잖아요. 보존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예방 보존이 있고 개량 보존, 그다음에 보존 예방 이렇게가 있는데 요거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보존은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미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미리 주듯이 미연에 그 기계에다가 기름도 주고 뭐 워밍업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미연 예방 보존 P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후 보존은 이제 BM이라고 하는데 고장이 난 후에 수리하는 걸 갖다가 사후 보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량 보존은 C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선, 고장이 난 부분을 개선을 잘못된 거는 이제 그 개선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개량 보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예방 MP는 이게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아예 시작하는 게 보존 예방. 이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이거를 이제 보존 예방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사실 필요한 것은 예방 보존이죠. 예방 보존.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 보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 계속해서 이제 그 면접평가 유형별 예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설비 보존 지표가 있어요. 설비 보존 지표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MTTF, MTBF, MTT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MTBF는 이제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평균 시간, 고장나기 전에 이제 평균을 하는 거죠. 평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균이라고 쓰면은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최소한 28개 이상을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평균값을 낼 수가 있고, 그 밑에 거는 전수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MTBF는 이거는 이제 그 평균 고장 시간의 간격, 그러니까 이 평균이 이렇게 기계별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요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간격.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제 요 그래프로 교장이 났으면 요 간격, 요 고장나는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MTTR은 고장날 때 수리하는데 걸리는 이제 그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고장이 많이 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장이 한 번 나면은 이제 아주 그 막대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MTTR 같은 경우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TTF, 이것은 이제
평균 고장 시간을 첫 사용부터 고장 시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처음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장 날 때까지 그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필평가 모의 시험을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소요 중에서 경비에 해당되는 거, 경비. 그죠? 경비라는 건 돈을 쓴 거잖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주가공비는 뭐예요? 외주가공비는 직접비죠. 그죠? 임금도 직접비, 재료비도 직접비. 이거 직접비라는 게 뭐예요? 직접비? 직접비라는 건 직접 사용하는 거. 직접 사용하는 비가 이제 이렇게 직접 가공할 때 그 돈이 든다든가, 근로자의 임금을 준다든가, 재료. 그러니까 어떤 그 용접을 한다. 용접을 하면 사람이 필요 있어야 되겠죠? 사람. 그다음 임금, 그다음에 재료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주 가공.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외주에서 또 부품을 가져오야 되죠. 그래서 이건 직접 사용하는 거라서 직접비고, 이것만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이제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사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은 점차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값어치가 줄어드는 거. 값어치가 줄어드는 것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접비는 요거 3개고, 간접비, 경비는 요거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구매 원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원가 관리 그 모의 시험은 스크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반이나 이제 밀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자재에서 쓰고 남은 못 쓰는 걸 갖다 스크랩이라 하는데, 이 스크랩비를 계산하는 그 수식이에요. 수식인데 아주 간단하죠. 스크랩비는 여기 중량, 무게가 있죠. 무게에다가 휘수율, 몇 퍼센트 휘수율인지를 곱해가지고 전부 다 곱해주면 되죠. 스크랩 처리 단가. 이 스크랩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고물상 그런 데가 이제 경비 처리에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인데, 임률, 사람의 비용이죠. 임률은 작업 시간에 반영되는 시간당 인건비이다. 당연히 그쵸? 사람에 관련돼서 작업 시간에 반영되는 시간당이에요. 이게 시간이 되겠죠. 시간당 어떤 비용이 인건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재료비는 어디에 해당돼요? 재료비는 당연히 재료비는 원료에는 이제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뭐 반제품 이런 것들이 다 이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당연히 퇴직금이 노무비고, 제조경비는 이제 감가상각비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보면은 재료비는 당연히 이제 원료에 들어가는 거, 노무비는 사람이니까 퇴직금. 그 노무비가 이제 여러 가지 들겠죠. 퇴직금도 되고, 이제 급여도 되고, 그죠? 급여. 상여금도 되겠고, 상여금.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사람에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원자재 관련된 뭐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경비는 이제 직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제조 경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매계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알람표, 이 알람표, 알람표로 구성하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용어 한 가지를 골랐어라.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자산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채무 빚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현금서부터 이제 쭉 현금화되기 위한 자산들 빚도 쭉 해갖고 총 나의 빚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차 양쪽의 대차자 대차 대조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부채, 이 부채 여기죠. 여기 빚, 부채, 그 다음에 자산, 자본이라고 하고 자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는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서라고 하죠. 이거 뒷장에 이제 이렇게 뒷장에 연결돼서 부속서라고 하는데 부속서는 이제 손익계산서,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 이런 것들이 뒤에 붙는 거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아무튼 그 양쪽으로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건 대차대조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협상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협상인데 협상의 3요소인데 사실은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갔어요. 이게 신파워, 협상에서는 파워. 예를 들자면은 삼성그룹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삼성그룹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어떤 파워.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방원이라고 해서 인바이러먼트 그 환경 쪽에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방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얼마큼 있느냐 해서 인포메이션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 타임, 이 시간은 얼마만큼 빨리 수출을 딜리버리를 맞춰주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손기술도 빠르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3만 불이 넘는데 이 3만 불을 넘게 하는 원동력이 빨리빨리라는 이 시간 이런 부분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3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천조 정도 GDP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자재 분류의 원칙이에요. 자재라는 건 이제 원자재도 있고 부자재도 있잖아요. 그 부품, 그 다음에 원래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재를 그 분류하는 원칙인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 자재 분류를 향한 후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재가 없도록 취급할. 포함되지 않는 게 전부 포함되지 않는 이 전부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도록 취급하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또 나오죠.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또 나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전부 포함되는 이 세 번 하나, 둘, 세 번이나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시킬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든 그 자재를 포괄적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그 어떤 분류 기준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부품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포괄적으로 나눠야 돼. 포괄적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 포괄성이 답이 되겠죠. 이 성이라는 거는, 이 성이라는 게는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신뢰도라든가 신뢰성, 이렇게 해서 신뢰 성질, 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결과치를 숫자로 이제 나타난 거를 갖다가 기록할 때는 도를 쓰죠. 그래서 포괄성, 이거는 포괄 성질이니까 포괄성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인 건 아시다시피 이제 계산식이 없는 게 정성적인 거고, 계산을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게 정량적인 건데, 이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인 거.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정성적인 거를 골라라. 이 보기에서 좀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델파이법은 뭐예요? 델파이법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경험이 많은 고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은 뭐 모집단을 한 뭐 100명으로 했다가, 또 그 중에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을 10명으로 모였다가, 또 10개를 모아서 더 좁혀서 한두 사람으로 모이고,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사람 구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꾸 좁혀나가는 게 델파이법이고요. 지수평활법이라는 건 이제 어떤 숫자에 지수를 곱해서 자꾸 가까운 쪽으로 평활, 자꾸 좁혀나가는 게 이제 지수평활법이죠. 그 다음에 희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희귀 분석은 X하고 Y가 있고, XY에 대한 관계식을 봐가지고 이제 이 y절편에 이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y절편에 얼마만큼 가는지를 인과관계를 보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죠. 상관 분석은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그 추세, 트레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 이제 어떤 추세로 가느냐, 그럼 이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숫자 계산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계산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 델파이법은 선임자가 이제 밑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델파이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고, 정량적 분석이고, 이건 요것만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타당도라고도 해요. 타당도라고 하는데, 타당도라고 하는데, 타당도는 이제 내적 타당도하고 내적하고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외적 타당도는 이게 이제 외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게 델파이법이고, 내적 타당도는 이제 통계를 돌려서 또 이거를 기초로 해서 R제곱 결정 개수로 해서 나오는, 이렇게 돌출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있다고 해서 이 델파이가 정량적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외적 타당도를 검토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델파이는 정성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제시를 했는데, 자재창고의 포장 작업이 연속된 5개, 5개의 공정별 작업 시간이에요. 5개 공정별.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정별 밸런스의 효율이 중요하다겠죠. 효율을 구하시오. 단 공정은 한 명의 작업자. 이렇게 쉽게 출제하려고 한 명이라고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공정 밸런스 효율은 전체 공정 사이클 타임을 합한 거거든요.
합한 거를 애로 공정하고 작업자 수로 나눈 게 이제 공정 밸런스인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애로 공정이 뭐냐, 애로 공정. 애로 공정이라는 거는 이건 13분 걸리고, 이건 10분 걸리고, 이건 16분 걸리고, 11분, 10분. 얘가 제일 오래 걸렸잖아요. 얘가 이제 애로 공정이 되는 거죠. 제일 오래 걸린 게 이제 애로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공정은 요것만 알으면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저 60, 이거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전체로 분자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6, 요거 16하고 요거 다섯 개 이렇게 넣으면은 계산하면은 0.75 그걸 곱하기 100으로 해서 75%가 답이 나오죠. 간단하게 이제 공정 밸런스 효율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놓치면은 좀 아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알맞는 용어예요. 알맞는 용어. 용어가 사실은 생산관리, 품질관리에서는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알맞은 용어인데, 이걸 하나씩 보기로 하죠. 이게,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주문,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구두를 주문을 넣었어요. 맞춤형으로 구두를 주문을 넣어서. 주문에서부터 쭉 가공을 해서 이제 인도를 할까요? 인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인도? 이건 소비자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해서 인도,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클 타임은 비슷해요. 이 사이클 타임은 이 고객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고객 관점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공정 입장에서 공정이니까 공장이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 사이클 타입은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작업이 끝나는 거.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끝나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이건 소비자의 인도 관점이고, 이거는 내가 공장에서 업무가 끝나는 관점을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트 타임은, 이거는 이제 GIT,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의 지트 타임을 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랑 관련이 없는 사실 문제이거든요. 답은 텍스트 타임. 그러니까 텍스트 타임이라는 거는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이제 곱하기 해서 개수로 하면은 이제 전체 시간을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에서 이제 기계 재료, 열 처리 종류, 그죠? 열 처리 종류와 명칭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열 처리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명칭하고 이제 설명이 맞는 것은 이제 연결을 하라는 건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MRP가 뭐예요?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잖아요. 자재 소요 계획 여기 있듯이 자재 소요 계획은 MRP,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재 명세서는 이제 이 BOM, 이게 이제 BOM, 여러분들 자재 명세서를 많이 썼을 거예요. 자재 명세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을 때 바로 이제 BOM 명세서를 쓰죠. 그걸 갖다 BO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 일정은 이제 MPS라고 해서 생산 마스터 프로덕트 스케줄. 그 다음에 BOM은 빌 오브 매트리얼. 그 다음에 MRP 많이 쓰죠. 매트리얼 리퀘어먼트, 그게 요구사항이죠. 리퀘어먼트 플레이닝. 이 고객이 요구, 소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자재 소요 계획은 MRP, 그 다음에 자재 명세서는 BOM, 그 다음에 생산 일정 계획은 MPS.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시험 문제도 우리가
다른 것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알맞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 기계 공장에서 뭐 여러 공장에서 공정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에 있는 재고를 재고를 의미하는 거고, 생산 활동 중에 있는 재고를 최소의 재고로 신속대응 관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느냐, 이제 이걸 쓰는 건데, 이 재가공품이거든, 재가공품. 이 재가공품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공정에 있는 재고를 의미하는 거죠. 재고를 의미하고, 생산 활동 중에 있는 재고로 취소의 재고로 신속대응 관리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재가공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가공 중인 그 재료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현장에서 가공 중인 재료가 재가공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OX 문제인데요. 다음 비자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요. 비상 기자재. OX로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에 따라서 제작 또는 구매하는 자재로 사용 목적이 결정이 되어 있는 자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결정된 거, 결정된 것은 되어 있는 자재를 말한다. 이게 이제 그 정답은 5인데, 요구에 따라서 제작 또는 구매하는 자재로 사용 목적이 결정되어 있는 자재를 비상자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상자재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결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비상자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욕조곡선인데요. 이 욕조곡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욕조곡선이라는 게 욕조처럼 이렇게 생겼죠. 욕조처럼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그 욕조곡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버깅이라고. 이 디버깅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기간인데, 이 디버깅이 뭔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디버깅이라는 것은 초기 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고장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샀다든가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초기에 고장이 많이 나요. 그 초기 고장이 그래프로 보면 여기 많이 나죠. 많이 나고서 이제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그래서 이 욕조곡선인 게 신제품이 나오면 늘었다가 고장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줄어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열화가 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 이제 욕조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버깅이라는 것은 이 초기 고장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 고장. 예, 특히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 새로운 제품 나올 때 대표적으로 이런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공정 편성에서 작업 개선의 원칙을 체크형 항목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료 입출에 대해서 체크, 이걸 뭘 해야 될까요? 이거죠, 재료. 그래서 대개 보면은 현 문제 좀 그 팁을 드리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재료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많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문제 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비 체크 공고의 체크, 설비 지그 공고의 체크. 이것은 이제 이 가동률이죠, 가동률은 설비만이 가동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 향상의 여지. 그 다음에 작업 구역 배치의 체크. 작업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역의 배치의 체크는 당연히 여기 나오죠. 작업
재배치 공간 이용.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이 나타나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 제시해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 대한 체크. 작업 환경이죠. 환경은 당연히 여기 안정성, 그 다음에 통로 확보, 채광. 이 조도가 작업 환경 같은 경우는 150조도 정도 이상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작업 공간도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기계와 통로 사이를 80cm 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공정편성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정편성의 작성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요소 작업 간의 순서를 정하는 거겠죠. 요소 작업 간의 순서를 정하고 두 번째로는 피치 이 피치 타임을 결정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론적 작업 수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작업자 작업 요소 할당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작업 수에 맞게 할당을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뒤에 답이 있습니다. 라나 다 마 이렇게 라나 다 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정 순서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작업 개선의 4원칙이 있어요. 4원칙이 있는데 ECRS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서 개선하고 통합하고 교환하고 대체하는 그래서 E는 배제를 생각할 것, 그 다음에 결합과 분배를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로놓기가 있고 간소화를 생각할 것. 그래서 답을 한번 살펴보면은 교환하고 대체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환하고 교환 대체를 생각해야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품관리 수법이다. 가로 안에. 그래서 현품관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현품관리가 뭐냐, 현품관리라는 거는 그 제품이죠, 제품을 현재 이제 우리가 제품을 뭐 가공을 해서 선반으로 가공해서 나왔다든가 이런 제품이 나온 거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연구를 했다든가 처음에 그 시제작을 할 때 이제 현품관리가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답이 이제 표준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이 나온다든가 시제품, 처음으로 만드는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준화를 해야만이 다른 분한테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놓은 장소의 일정화, 노트 출고를 꾀한다. 입출고의 정기화, 현품 크기와 재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상기수법은 현품관리의 원칙은 일정화, 공통화의 그 표준화의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표준화가 이제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를 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원칙은 일정화, 공통화,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 시 여러 능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형태별이죠. 형태별을 구분이다. 각각의 효율 향상 방안 등을 서로 알맞게 연결하시고, 그래서 효율 향상에 대해서 방안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기계 설비화 방안, 이것은 이제 여기 설비화니까 2교대, 3교대를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뭐를 높이는 거죠? 능률 향상. 다른 말로 효율 향상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능률 향상,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한 기계 가지고 8시간 하는 것보다는 3교대를 하면은 기계가 3배, 4배 이렇게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비 투자 방안에 대해서 유휴 설비, 유휴라는 건 놀고 있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놀고 있는 기계를 가동하는, 그러면 이제 효율이 설비에 대한 효율이 향상이 되겠고, 부가가치율 향상이라고 이거는 이제 부품의 수율이라는 거는 10개의 부품을 넣어서 10개가 그대로 나오면 100% 수율이죠.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9개 분량이 나갖고 9개 수율이다 그러면 90% 이렇게 해서 투입분에 나온 양을 가지고 수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 향상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인적 능률 향상은 인적을 이용해서 작업 능력 개발 및 다기능,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기능이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산 향상을 위해서 QC 7가지 도구, 이건 생산관리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되죠. 체크시트, 특성 요인도, 관리도, 파레토 노트, 산점도, 히스토그램, 층별.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관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 5일 동안에 10시간을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50시간이 되고, 기계가공 시간이 이제 하루에 30분 그 중간에 휴식을 하는 거예요. 중간하고 중식. 여기서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중간하고 여기도 30미닛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 시간에 가동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계산식은 여기에 보면 실가동수, 그 다음에 취업 공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취업 공수분의 취업 공수 가동률 노수를 빼는 거죠. 빼면은 10시간을 운영을 했고, 기계 가동 시간인 10시간에서 2시간을 빼는 거죠. 여기서 2시간이라는 건 요 시간, 그렇죠? 1시간 뺐죠? 이거 2개 30분 하면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2개가 이 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에서 2시간을 빼면 8시간이 답입니다. 그래서 8시간은 이걸 나누면 85로 가동률이 80%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인데, 이것도 이제 표준이 답인데, 원가 관리 주목적으로 하는 그 원가 관리 계산으로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리 기준이 되는 원가를 정하고, 이것과 실제 원가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표준. 그러니까 표준을 정하는 거죠. 기준. 미리 여기에 팁이 있는 거죠. 여기 팁. 미리 기준을 정한다는 게 표준이거든요. 표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지표 관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에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생산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생산지표라는 거는 사실은 이 수율이라는 거 정의만 알면 돼요. 수율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부품, 원재료가 들어갔어요. 원재료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분량이 2개 났어요. 2개.
그러면 8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8개면 퍼센트는 80%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 난 거를 빼주는 게 이게 수율이에요, 수율. 그래서 수율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찬찬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계획 단계별 능력을 검토할 때 올바른 순서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우선순위.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계획이 들어가면은 계획은 앞에 부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들어간 게 뭐예요? 요거 계획 들어갔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또 이제 능력을 수립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생산 능력의 관리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짰으니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건데, 판매 목표 계획 수립 시 기간별 수립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여기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답을 여기 보면은 가시 나비 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시 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시장 분석을 통해서 기회 위협을 예측하고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의 판매 경로를 강화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신제품이라든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건 장기 계획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은 이게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예측, 그 다음에 제품별 좀 강화한다. 이거는 이거보다 좀 시간이 덜 걸리겠죠. 그래서 중기 계획. 그 다음에 단기 계획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별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 책정이라든가 이런 건 마지막에 단기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경영학에서 장기라고 하는 건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계획은 3년 이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은행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단기 차입금은 1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을 두고 얘기하니까 생산관리 경영학에서는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재고 수준 영향에 미치는 요인 내가지고 3가지인데,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수요 예측의 정확성, 완제품이죠. 그 다음에 제공품 및 완제품, 그 다음에 원제재,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수율, 정시 납품률, 결시 페널티 금액, 요 중에서 3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 시스템에 대해서, GT 시스템은 시스템은 도입된 거죠. 이 GT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GT 시스템은 이 3가지잖아요. 3가지. 그죠? 이 GT 시스템은 간판, 어디 상표 보관 이런 데다 간판하는 간판 작전. 그죠? 생산의 평준화. 그러니까 생산량을 일정하게 하는 평준화. 그다음에 준비 교체 시간. 그러니까 그 기계를 새로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 준비의 교체 시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소루또와 노트 그 묶음을 좀 적게 하는 소루또와 이런 것이 이제 그 GT 시스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접평가는 구매 협상력, 이것이 이제 단골로 꼭 잘 나오는데요. 이 구매 협상력에서 평가 분야에 3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 3분류의 3가지를 얘기하시오. 그래서
경영평가, 기술평가, 현장평가 요 간단하게 외우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협력사 육성 관리 프로세스를 말하시오. 그래서 협력사가 굉장히 요즘에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ERP에 SCM도 다 넣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스마트 팩토리 그 공급사 협력사도 요즘에 그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살펴보면은 기업 전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사를 평가를 했죠. 협력사를 평가를 하고, 협력사를 육성을 하는 거죠. 육성을 하고, 협력사 육성 활동을 이제 정말로 이제 실행을 해서 직접 본인이 가서 체킹을 하든, 아니면 ERP 같은 걸로 이제 점수를 체킹을 하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협력사를 육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단글로 나오는 건데요. 이 3정 OS가 있죠. 3정 OS인데 여기서는 3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품, 제대로 된 부품, 그 다음에 정량, 제대로 된 양, 그 다음에 위치, 정위치, 모든 것을 이제 정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품, 정량, 정위치가 3종 OS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재 운반 설비 배치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경제성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최단 이동성의 원칙, 공간 이동성의 원칙, 만족과 안정성의 원칙, 이 5가지를 외우시면은 이것도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이시죠. 예, 다음은 이제 그 설비 보전 셋업 7가지 순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 안에 넣기는 이제 첫 셋업이 이제 이것이 되겠죠. 3종 OS하고 이제 여기는 OS만 되어 있는데, OS 자주 보전 지원 활동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요 열화 복원 약점 개선,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이 요 정기 보전 체계 확립, 요것이 되겠고, 5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이 예지 보전 체계 구축,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설비 자산 열화의 측정 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한 것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 원인이 있어요. 여러 원인이 있다. 이 중에서도 기계적 원인, 그 다음에 전기적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말하시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열화가 중요해요. 열화라는 게 뭐냐면 노후되는 거죠. 낡은 거. 노후되는 것이 이제 열화인데, 이제 여기에 기계적인 열화는 뭐예요? 정화종. 무게가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밑에가 이제 무거우니까 이제 안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동하중. 이제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하중이죠. 그 다음에 충격, 압력을 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찰, 접촉, 그다음에 변형.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변형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뭐 트러스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휘어지는 경우, 이런 거. 그다음에 침식, 이건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부식. 그다음에 전기적 원인은 압력이 이제 과도한 압력, 너무 압력이 세게 되면 이제 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류도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낙뢰, 저항이 이제 뭐 증가돼 가지고 알루미늄 어떤 저항성이 약해져 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절연, 피복이 까졌다든가 이런 것들, 선이 끊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조 현장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 4M이 있어요. 4M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M이라는 게 이제 앞자를 따갖고 맨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설비, 머시너리, 기계라고도 하는데,
머신, 기계라고도 하는데 이제 설비 같이 씁니다. 기계도 쓰고 설비도 쓰고. 머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얼, 이 자재잖아요. 자재, 그 다음에 메소드, 이 방법.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면에서 이제 메소드, 이 관리, 통계적 기법에 대한 메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가지가 4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게이지 R에 대해서 대한 설명인데요. 정답은 게이지 RNR은 측정 시스템 자체가 공정 변동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으로 측정 정밀도에 의해서 오차를 말하며 오차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오차가 있죠. 오차를 말하며 측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현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해도 똑같은 게 재현성이죠. 재현성. 그다음에 반복성.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이런 걸 갖다가 게이지 RNR로 이제 체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통계적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외부 평가 대비 특강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일학습병행제 외부 평가 대비 특강을 통해서 합격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외부 평가 대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